새벽 2시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숨을 가다듬었다. 아내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이었다. 벨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들었다. 벨을 누르면 아내가 깰 것이다. 그럴 생각에 미안해져 나는 가능한 소리를 죽여 키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다시 닫는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사물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아내의 왼쪽에 7살 된 금비와 4살 된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놀라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지그시 웃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장은 내일까지였다. 그러나 의외로 일이 잘 풀려 하루 일찍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여 트렁크를 정리했다. 샤워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출장지인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숙소에서 샤워를 했기도 했지만 물소리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든 금비와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누운 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 옆에 누우려다 깜짝 놀랐다.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살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 엄마 희연 씨였다. 희연 씨가 웬일로? 아내는 어디 간 거지? 나는 돌연한 사태에 잠시 생각을 굴렸다. 아, 맞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떠난 것이었다. 아내는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캠프에 간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캠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금비의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금비는 중이염을 앓고 있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를 대신해 금비치를 돌보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고 있는 지훈이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보다 훨씬 미인이었다. 몸도 늘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소녀처럼 맑고 여린 눈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야외로 나들이를 갈 때마다 나는 지훈이 엄마를 훔쳐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특히 도톰하고 앙증맞은 입술, 언제나 그 입술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상상하곤 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훈이 엄마를 상상할 때가 많았다. 판타지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렜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고 마침내 결단했다. 지훈이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금비를 조용히 들어 은비의 건너편으로 옮겼다. 공간 확보 차원에서였다. 금비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피곤했는지 지훈이 엄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지훈이 엄마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쉬, 애들 깨요. 조용히, 알았죠? 나는 속삭이며 다른 한 손으로 지훈이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엄마의 놀란 눈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들여다보였다. 안 돼, 현태 씨. 왜 이래요? 지훈이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아내와는 여고 동창인데다가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에 그게 스스럼 없었다. 애들이 깰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일부러 애들을 들먹였다. 작전이었다. 이러는 모습을 애들이 보면 틀림없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 자체를 애들한테 보인다는 건
지훈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금비와 은비가 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향수기를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훈이 엄마는 아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이성을 찾고 거두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태라는 걸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희연의 말은 꼬리를 잇지 못했다. 너무해, 현태 씨.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진 것이었다. 사랑해요, 희연 씨. 정말이지 진작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외면했다. 나는 덧붙여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못난 놈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희연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현태 씨, 기어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어쩌자고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줘요. 빨리 애들 깨기 전에. 과연 희연이다. 나는 힐끗 애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희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태 씨, 이제 그녀는 어느 틈엔가 다시 침착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뻘쭘했다. 승리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오히려 야릇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희연을 올려다보며 이제 어쩌면 두 번 다시 희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희연의 성격으로는 아마 아내 향수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문득 아쉬움이 치밀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추억을 각인시켜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금비와 은비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희연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깜짝 놀랐네.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지. 아내는 웃으며 다가와 내 팔에 살짝 기댔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바쁘게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러 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것이 신나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희연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희연과의 일은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희연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져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지훈이네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 좋지. 다음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연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희연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았어.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희연과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희연과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희연과의 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박힌 비밀로 남았다. 나는 그 비밀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희연과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 것이라 믿으며 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았는데 이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네요. 최근에 우리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조건이 좋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온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쭉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산다는 것이 걱정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새로 지어진 신도시에 아파트도 다 새 아파트고 예쁜 공원과 아파트 근처에 학교들이 있어서 살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 동네에 남편과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죠.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금방 친구 사귀고 잘 노는 모양인데 남편과 저는 주말에 만나서 외식하고 놀만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달째 낯선 지역에서 살며 외로움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머, 너 성이 아니니? 너가 어떻게 여기 살아? 서울에서 같이 학교 다니던 동창 친구를 이런 지방도시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학창시절엔 친하게 지낸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같은 방 한번 해본 적 있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한참을 붙들고 수다를 떨다가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 이사 왔다고? 나도 남편이 3년 전에 발령받아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여기 살기 좋아. 애들 키우기도 좋고 앞으로 내가 맛집이던 어디던 좋은 곳 많이 데려가 줄게. 저는 10몇 년 만에 만난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 동떨어진 기분으로 살던 저는 그 뒤로 매일같이 그 친구와 낮에 연락해서 붙어 다녔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맛집도 데리고 다녔고 지인도 소개받았어요. 덕분에 금방 도시에 정을 붙일 수 있었고 실습 생활하는 것도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서로 남편까지 데리고 2대2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눴고 우리 남편과 제 친구의 남편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마치 원래 우리 네 사람이 친하게 지냈었던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와 똑같이 남편도 타지에 내려와서 고생하는 중이었는데 성인의 남편을 만나면서 같이 주말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부부 동반으로 캠핑도 다니면서 다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맨날 서울에서 남편은 일하고 저는 아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한적하고 조용한 지방도시에서 사는 것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와 성인은 원래 같은 학교 동창 사이였으니 서로 잘 통하는 사이였고 남자들끼리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골프도 치고 리조트를 잡아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서로 아이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어른들만 넷이 뭉쳤습니다. 넷이서 같이 라운딩하고 리조트에 돌아와서 바베큐도 구워서 먹고 놀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맞더라고요. 날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다들 땀을 많이 흘렸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방에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땀 흘리고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우리들은 한참 동안 술이랑 고기를 먹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주변 풍경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그때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넷은 술을 많이 마셨고 평소보다 더 취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에 올라가서 누워있었고 성희도 어지럽다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나마 정신이 멀쩡한 편이라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남편을 방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조트 뒤쪽으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기분 좋게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밤이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사람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제 입을 막으면서 저예요, 저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성희의 남편이었습니다. 인기척 좀 하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성희의 남편은 자기도 술을 깰 겸 산책하러 나왔다면서 길이 어두우니까 같이 걷자 하더라고요. 평소에 젠틀하고 매너가 좋아서 친구 성희가 남자는 잘 만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밤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뭔가 마음속에 간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처럼 한참 야릇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친구의 남편이 은근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전부터 팔이 살짝살짝 스친다든지 작은 스킨십은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먼저 손을 덥석 잡아버리니 모른 척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주며 꼭 붙잡았어요. 그냥 손만 잡을게요. 다정하게 친구처럼 손만 잡아요. 저는 숙소에 있는 남편과 제 친구 생각에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남자는 포기할 줄을 모르고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댔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기왕 실수한 거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친구의 남편은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그 남자가 리드하는 대로 모든 걸 받아주고 있었어요. 제 안에 저도 알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편과 그것도 내 남편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의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제 귓가에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키스를 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남편은 어느샌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꾸만 성희의 남편이 의식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랑 성희에게 들킬까봐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남편과 친구 몰래 성희의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속이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제 친구 성희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려. 제가 친구의 남편과 만나고 즐길 때마다 성희도 제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성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자끼리 저랑 둘이서 좀 만나자고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 만나자마자 살짝 어색함이 있었지만 서로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고 있지? 친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너가 그날 밤 내 남편이랑 밖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도 네 남편 꼬셨거든. 친구의 당돌한 고백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쌍방과실이라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일어난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친구의 물음에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내 남편도 너가 좋대.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우리 넷은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 내 남편도 밖에 나가서 모르는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속이 편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언뜻 생각하면 제정신 아닌 이야기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친구의 남편을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우리 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나중에 어떤 일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막내가 결혼한 그 해, 그러니까 3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되었어요. 저는 첫째네와 함께 규모가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잠드는 밤에 줄곧 라디오를 들었는데 얼마 전 이 채널을 알게 되었지요. 참 기구한 사연들 많더군요. 그분들처럼 저도 평탄하지만은 않은 세월을 살아냈네요. 가난했던 시절을 추억 삼아도 될 만큼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습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을 잘하고 남동생 하나 있는 것도 대학 교수님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죠.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으니까요. 기억을 떠올려보면 우리 가족은 늘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착하기만 한 부모님은 돈 버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조금 모은 돈도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죠. 이사도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짐을 다 풀기도 전에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달동네 허름한 집들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은 대문도 크고 정원도 넓은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의 집이었지요. 시내 중심가 노른자 땅, 높은 건물은 다 그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집의 정원사와 도우미 자격으로 돈을 벌러 들어간 것이었어요. 2층으로 잘 지어진 양옥집, 지하 3방이 저희 집이었죠. 지하도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반은 저희가 지내는 곳, 나머지 반은 다른 일하는 분들이 자는 곳이었어요. 정원 잔디는 함부로 밟을 수도 없었죠. 일하는 사람들은 다니는 길도 달랐습니다. 주인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죠. 딸은 저보다 2살 위인데 몸이 약해 학교도 빠지는 날이 많았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 교복 입고 매일같이 학교 다니는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2층 베란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너 잠깐 거기 서봐. 네? 창신여고 다니는구나. 오늘 학교에서 몇 시에 오니? 5시요? 왜요? 학교 마치면 잠깐 2층에 올라와.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집안에 들이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행여나 그 집안 자제분들과 말을 섞을까봐 미리부터 엄포를 놓았거든요. 사실 단속을 한 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까 싶어 저희 남매에게 담장 안에서는 고개도 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왔어요. 제 시간에 집에 오면 주인집 딸한테 붙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겨우 밥 먹고 살게 되었는데 장녀인 저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집 딸은 아예 정원 의자에 앉아있더군요. 왜 이제 와? 5시에 온다고 해놓고 7시잖아. 다짜고짜 화를 내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학교 마치면 2층 아가씨 방에 가서 1시간씩 있다 오너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사모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렇게 하라잖니. 아가씨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가 없으니 외로운 모양이지. 말동무 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냥 너는 옆에 앉아있다가 오면 된다. 여보, 한 번쯤 거절하지 그랬어요. 그러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주인집 아들 소문이 아주 안 좋아.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엄마 말 알아들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가기가 싫더군요. 그렇지만 어렸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처음이었어요. 거실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생전 보지도 못한 화려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도자기며 장식이며 하도 신기한 게 많아 꼭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쯤 누군가와 마주쳤죠. 하필 그 집 큰아들이었어요. 어이 촌티,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며 휘파람을 불더군요. 동네에서 여자 문제 복잡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큰 키에 훤칠하게 잘생긴 얼굴로 대학에 가서도 불량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보자마자 촌티라니, 듣자마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주인집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집 딸은 친구가 그리웠던 모양인지 처음만 새침했지 나중에는 잘해주더군요. 같이 책도 읽고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딸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큰아들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겁을 한 저는 당장 방을 나오려 했지만 손목이 붙잡혔어요. 대학생인 그 사람은 힘이 셌어요. 잡힌 손목 하나 빼는 것도 어렵더군요. 야, 너 사람 무시하냐? 왜 이러세요?
잠깐 얘기 좀 해. 왜 날 자꾸 피해? 내가 벌레처럼 보여? 이거 놓고 말해요. 싫어. 대답 들어야겠어. 너 날 볼 때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기분 아주 더러워.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 그쪽이랑 말 섞는 거 주인 어른들이 보시면 싫어하실 거예요. 저희 쫓겨나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게. 너 내 애인 해라. 내가 왜요? 관심 있으니까. 전 관심 없는데요. 뭐? 이게 얼굴 좀 생겼다고 아주 건방지게 구네. 분수도 모르고. 분수 아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정말? 이게 끝까지 말대꾸야. 그 사람은 제 뺨이라도 때리려는지 한 손을 힘껏 들더군요. 다행히 주인집 딸이 들어와 맞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또 주인 아들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죠.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사모님과 아버지는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며칠은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어요. 제가 안 온다고 그 집 딸이 밥도 안 먹고 운다는데 도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그 집에 가야 했고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상대를 안 하려고 드니 나중에는 절 못 본 척 하더군요.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식기만을 바랬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제가 돈을 벌어 갈 생각으로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루는 친한 친구가 밤에 절 불러내더군요. 나 오늘 진짜 이상한 얘기 들었다? 무슨 얘기? 있잖아. 그게 뭔들 그래, 빨리 말해봐. 너 주인집 아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동창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절대 아니야. 넌 그 말을 믿어? 아니지. 나는 믿는데 소문이 문제다. 이미 사실이 되어버렸어. 네가 여동생 방에 들락거리는 척하면서 자기 꼬셔서 애 가졌다더라. 아주 작정하고 떠벌리고 다녀. 그날 밤 저는 주인집 사모님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이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영균이 우리 집안 3대 독자야, 이거사. 어디 감히 우리 애한테 꼬리를 쳐?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글쎄 얘가 영균이 애를 가졌다잖아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천한께 누굴 꼬셔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게 사실이야? 영균이 어디 있어? 당장 데리고 와! 그러나 그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기가 막혀 골목 어귀에 서 있는데 용달차 하나가 다가와 서더군요. 정 사장님 때 일해주시던 분들이죠? 타세요. 네? 그댁 아드님이 보내셨어요. 돈도 다 지불하고. 일단 타세요. 아, 길에서 밤샐 거예요? 제 눈에 불꽃이 일더군요. 그냥 가세요. 누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 저는 깜짝 놀라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고3이 된 남동생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 때나 있어? 그리고 누나 정말 결백해? 그 형이랑 말 한 번 안 섞은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그 이상한 소문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쳤어? 됐어. 나 대학 못 가면 다 누나 탓이야. 누나가 다 책임지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도 동생을 말리지 않았어요.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 때문에 다 잃게 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용달차에 올랐고 차는 옆 동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낡은 집, 이불 한 장 없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인집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은 뭐고? 이 집은 또 뭐예요? 우리 내일 이사 나갈 거예요. 이 동네 뜰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사? 훅히고 있네. 내가 방 한 칸이라도 구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차에 타. 저는 그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러나 둘이 같이 있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랐죠. 그리고 억지로 강요해 마신 주스 한 모금에 저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었어요. 차가 세워진 곳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지 총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어딘지도 모를 시골집에 갇혀 며칠을 지내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소문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면목이 없고 죄인이 된 심정이었죠. 부모님은 조용히 그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셨어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살아가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커녕 결혼식도 없이 저는 그의 동거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자취방에서 지내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즈음 그는 저를 본가로 데리고 갔죠. 일이 그렇게 되자 주인집 딸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군요. 주인 어른, 그러니까 시부모의 폭언도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나 축하는커녕 아이를 처음 본 시어머니가 이러더군요. 이제 속이 시원하냐? 부모가 종살이 하던 집 3대 독자 핏줄이라고 기집애 하나 낳아놓으니 자랑스러워. 참 뻔뻔도 하다.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미역국이 목구멍에 넘어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당신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안고 있는 아기가 걸려 차마 그 말을 뱉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비웃고만 있었죠. 그게 아이 아빠라는 사람의 야비한 본성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엄마가 세상 전부인 작은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도우미들마저 저를 무시하더군요. 빨래는 무조건 손빨래를 해야 했고 김치는 왜 그렇게 많이 담그라고 하는지 혼자 시부모의 이불 빨래며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냈어요. 고무장갑도 끼지 못하게 해서 손은 늘 퉁퉁 부어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함께 잠이 들었던 딸이 힘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켜고 아이를 만지는데 몸이 불덩어리 같았어요. 당황한 저는 해열제를 찾았지만 그날 손빨래를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약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흐른 약을 찻숟가락으로 떠서 아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아가, 꿀꺽 삼켜. 약을 넘겨야지. 못 넘기겠는지 아기는 약을 뱉더군요. 낮에 먹은 것을 다 토하더니 급기야 얼굴이 파랗게 창백해지는 아이를 안고 저는 남편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보! 급한 마음에 2층 애아빠의 방문을 다급히 열었는데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더군요. 보자마자 남편이란 인간은 제게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와? 아기가 아파요. 병원에 당장 가야 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 돈이라도 줘요, 빨리. 밑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는 돈 몇 장을 거실에 뿌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때쯤 아이는 우는 것도 힘든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막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비켜주세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 빨리 가야 해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가지 마라. 애 조금 아픈 것 같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왜 그러세요? 왜 문을 막고 그러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애 아빠라고 우리 영준이 이름 대지 말아라. 뭐라고요? 얘가 우리 집 핏줄이라고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야. 체면 깎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안 체면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확 밀쳐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맨발로 뛰어나가 곧장 택시를 잡아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열이 너무 높아 큰일 날 뻔했다더군요. 아이는 폐렴으로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잘 회복되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이 아빠의 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라니.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아기가 있는데. 너랑 내가 결혼식을 올렸어. 혼인신고를 했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이제 너한테 없던 정도 다 떨어졌으니까 제발 집에서 좀 나가라. 응? 꼴도 보기 싫다고. 아이 아빠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사업가 집안의 딸이더군요. 여자 쪽에서 제 존재는 몰랐던 것 같았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가 저를 부르더니 돈봉투를 내밀더군요. 여기 이거 받고 각서 쓰고 나가라. 이 돈 받는 대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영균이 앞길 더 이상 막지도 말어. 아기도 네가 데리고 나가. 2년 딱 끊고 살자. 저는 독이 올랐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와야 했던 저는 눈이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이 사람 앞길을 막았던 적이나 있었나요? 이제라도 나가게 해주시니 고맙네요. 영 끊고 싶은 마음은 제가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업보 다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잘 사나 못 사나. 이제야 네가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천한 게 어디 이 집안 며느리가 되려고 수작을 부려. 가난뱅이들 적선 베풀어준 결과가 이렇구나. 이래서 집도 절도 없는 것들은 거두면 안 돼. 영균아, 쟤 내보내라. 아줌마 불러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라고 해. 가, 나가라고. 건드리지 마.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대문 앞에서 소금이 든 바가지를 든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바가지에 손을 넣어 소금을 한 주먹 움켜쥐고 아이 아빠라는 인간의 얼굴에 확 뿌렸어요. 그것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문은 곧 닫혔고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당장은 속이 후련하더군요. 아이 아빠와 결혼한다는 여자를 만나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 집구석과는 더는 엮이기 싫다는 생각이 커 그것도 관뒀어요. 무작정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야 열어본 봉투에는 정말 적은 돈이 들어있더군요. 기대도 안 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업고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아기를 돌보며 일을 해야 하니 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수십 번의 퇴짜를 맞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결국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혼자 양선지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일 시켜보고 별로다 싶으면 내보낼 거야. 열심히 할게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바로 그날 저는 저녁 장사부터 설거지와 청소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은 작은데 문을 닫을 때까지 손님이 바글바글했죠. 양이고 선지고 저는 못 먹는 음식인데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닌 듯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식당 일에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제야 올라오더군요. 일을 마치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재워놓고 식당에 나와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따라 나오시더군요. 왜 혼자 청승을 떨고 있어? 기가 막혀서요. 저 어린 것 데리고 어떻게 살까 싶고. 여기 가슴에 뭐가 콱 막힌 것 같아요, 할머니. 한이 맺혀서 그렇지.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혼자 울고 있어? 할머니께선 말은 불퉁스럽게 하셔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소주를 꺼내시더니 따라주시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뒤돌아볼 거 없어. 굶지 않고 자식 크는 거 볼 수 있으면 된 거야. 그리고 양선지 해장국을 왜 못 먹어? 내일부터 먹어봐.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야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할머니의 해장국도 우거지만 건져 먹었는데 그걸 눈여겨보신 것 같았어요. 이거라도 배워두면 먹고 살 일은 걱정 없어. 내가 자식이 있어, 남편이 있어. 오로지 해장국 만들어 팔면서 장사하고 돈 버는 재미로 버틴 거야. 속 시끄럽게 지난 일 생각 말고 어여 한 잔 마시고 들어가. 보니까 손도 빠르고 몸도 부지런한 게 마음만 굳게 먹으면 잘하겠어. 나처럼 살아. 그럼 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 뒤로 할머니의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양이며 선지며 내장과 피냄새가 역하기도 했지만 내 자식 먹여 살릴 법에다 생각하니 가끔 나오던 헛구역질도 쏙 들어가더군요. 3년 정도 고생하니 비슷하게나마 할머니 해장국 맛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아이가 5살 되던 해 봄 주무시다 그대로 영면하셨어요.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군요. 친할머니를 잃은 듯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드린 뒤 저는 친정 부모님을 불러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붙으니 장사가 더 잘 되더군요. 넓은 곳으로 식당을 옮겼는데도 자리는 늘 꽉 찼습니다. 평생 돈 모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통장에 돈이 쉴 새 없이 불어나더군요. 저는 식당에 있던 건물을 사서 2층까지 좌석을 만들어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맨 위층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었죠. 그렇게 신명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랜만이야. 뻔뻔스럽게도 아이 아빠가 찾아왔더군요. 그러나 옛날에 겁 많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뒤에 계셨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나가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그쪽이랑은 할 말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또다시 찾아왔더군요. 조만간 누가 찾아올 거야. 예전에 너 약속한 거 있지? 돈도 받았잖아. 나 아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잡았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알 거 없고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누굴 협박해요? 그는 분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 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물어보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가? 당신 핏줄. 관심 없어. 그 사람은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리더군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어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불쌍한 내 아이가 떠올라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러나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을 시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고 이혼 소송까지 걸려있더군요. 결혼한 뒤에도 그렇게 바람을 피고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처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주변인들에게 크게 사기를 쳤다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건 부인 쪽에서는 애초에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 저를 찾는 중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며칠 후 그의 부인이 찾아왔고
저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누르며 옛날 일들을 빠짐없이 말해주었어요.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곧 경찰도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는 걸 소상히 말해주었고 그렇게 사나운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쪽 사람들과 얽힐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열심히 장사를 하며 아이를 키웠고 뜻하지 않게 단골 손님 한 분과 서툰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분은 부인과 사별하셨고 혼자 딸 둘을 키우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담백하게 만났습니다. 사실 가정을 꾸린다는 게 무섭고 자신이 없었어요. 겪었던 일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부모님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리석어서 겪지 않아도 될 고생 겪은 거 다 안다. 피눈물 흘리면서 사죄해도 모자라. 넌 할 일 다 했어. 그러니 이제 우리 눈치 볼 것 없다.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럴 자격 충분해. 우리 딸, 이제 새 출발해라. 그때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 정말 없던 용기가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만나는 분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혼인신고도 하고 약소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몇 해가 지나고 저는 다른 지역에 분점을 열었습니다. 첫날 양선지 해장국을 딱 100그릇까지 무료로 드린다고 전단지를 뿌렸고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100그릇 무료가 끝난 뒤에도 손님들이 줄을 이었죠.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늦은 밤 가족들과 식당을 정리하는데 행색이 초라한 노부부가 다 찌그러진 냄비를 하나 들고 홀에 들어오더군요. 12월 말인데도 헛잠바에 얇은 바지, 다 떨어진 신발 차림이었어요. 저는 대번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한때는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부르던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해장국 공짜로 준다던데 끝났어? 남편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전단지 갖고 왔어. 준다면 줘야지. 왜 거짓말을 해? 아니요. 어르신들, 그건 딱 100그릇이었어요. 여기 써 있죠? 그리고 드리고 싶어도 남은 게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두 분은 남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에 들어와 앉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과거 저를 그토록 못살게 괴롭히던 그분들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죠. 친정 부모님들은 그분들을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친정 엄마의 말에 두 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그분들을 바라보았죠. 누구요? 아니, 당신들은...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분들에 비해 혈색 좋고 여유로워 보이는 제 부모님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싸움이 날까봐 제가 나섰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우리가 잘못 왔네. 그만 갑시다. 가긴 어딜 가요? 예, 음식이 왜 없니? 이렇게 크고 넓은 식당에, 어?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는 남은 반찬을 몇 가지 싸서 남편에게 주고는 이제 그만 문을 닫자고 말했어요. 상황을 눈치챈 남편이 두 분을 문 밖까지 내보내고 들어왔습니다. 저분들 우시네? 그래요? 아들은 죽었다나 봐.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되었죠. 후에 들은 얘기로 시아버지였던 분은 정치에 욕심을 부리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더군요. 재기를 노렸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사기로 잃고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병약했던 딸은 아들보다 일찍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분들도 세상을 뜨셨겠지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쫓던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후회만 남도록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연이 끝난 그 사람들을 저승에서도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저승에서 벌을 받으면서도 끝내 후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렇지요. 살아가는데 돈도 꼭 필요하지요. 가난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요. 그 마음 잃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어른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굴곡 많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부탁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가정주부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사업가예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작했던 음식 관련 사업이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제가 성공을 이루기 직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갓 결혼한 세대기던 시절 이야기랍니다. 남다른 음식 솜씨를 가진 친정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졸업하던 겨울부터 곧장 어느 요식업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어느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저희 둘 모두 넉넉한 집안 형편은 아니었기에 치열한 사회 초년생 시절을 보냈죠. 그 바람에 연애 기간도 꽤나 길어졌고요. 그 긴 연애 시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저희의 깊은 사랑 덕분도 있었지만 친정엄마의 밥심 또한 한몫 단단히 거들었어요.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해주는 밥은 맛이 없다면서 친정엄마가 때때로 불러다 차려주는 밥상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반겼어요. 친정어머니와 저는 고봉밥을 매번 복스럽고 맛나게 뚝딱 해치우는 그를 보며 사위감이구나, 남편감이구나 싶더랬어요. 그렇게 긴 연애 기간이 흐른 뒤 각자의 직장에서 자리를 잡게 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왜 그렇게 본가의 밥을 싫어했는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건강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본인 스스로 그 건강의 비결을 채식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할 만큼 강력한 채식주의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상견례 장소로 한정식집을 예약했었어요. 왜 한정식엔 보쌈류나 갈비찜 같은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본인 먹을 음식들을 직접 싸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리도 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채소들을 식탁에 늘어놓으면서 투덜투덜 음식 투정을 늘어놓았고 그 말을 듣는 저와 친정엄마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이건 뭐 사람 먹으라고 내어놓은 음식들인지 아니면 먹고 죽으라는 음식들인지 채식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인간은 원래가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고기 안 들어간 음식들은 많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긴 보여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 네? 뭐 하나 동물 성분이 없는 음식들이 없잖니. 고추장에도 동물성 성분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 김치에 들어간 젓갈도 동물성 성분이고 된장찌개에도 하다못해 멸치 육수라도 썼겠지. 동물성 성분들은 하나같이 독이에요. 사람 죽이는 독. 네.
여러분들께서는 비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육류, 가금류, 난류, 어류, 유제품들을 섭취하지 않는 형태의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비건인데요. 시어머니는 이러한 비건 채식 스타일에 본인 가치관까지 접목시킨 아주 독특한 형태의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생식으로 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식자재를 불에 강호하지 않은 채로 자연 상태 날 것 그대로 먹거나 혹은 말려서 먹는 방식이죠. 불에 가공해서 먹는 음식은 오직 밥 하나뿐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식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요. 따끈따끈하게 지어놓은 쌀밥에 반찬이라고는 날 것 그대로 썰어놓은 당근, 오이, 말린 호박과 가지 등 채식이 전부였어요. 그 반찬들을 오직 굵은 소금에 찍어 먹기만 할 뿐이었죠.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양념들도 절대로 식탁에 올리는 법 없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흉보자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채식주의 또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 마땅한 만큼이나 시어머니의 채식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 본인의 채식주의를 타인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는 것에 있었어요. 결혼 후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보냈어요. 시댁과 신혼집이 제법 거리가 되었던 데다가 남편이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있잖아 여보, 지금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딱 한 가지만 말해봐봐. 선물? 자기 성과금 받았구나? 물질적인 거 말고, 응? 장모님 애인 생기셨대? 잘됐다.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자꾸 뭐래. 나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거든. 당신 설마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건 아니지? 무슨, 나도 안다 뭐. 고마워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는 안 물어봐? 그게 뭐가 중요해.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빤히 봐? 당신 표정이 완전 기뻐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서. 왜? 아빠 되는 거 부담돼?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래, 숨길 일은 아니니까. 나 해외 연수 기회 잡았어. 한 3, 4년 외국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 에이, 난 또 뭐라고. 좋은 일이잖아. 태어날 아이의 부모이기 전에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는 거고. 아이는 나랑 친정엄마가 잘 돌볼게. 마음 편히 다녀와. 얘기는 고마운데 난 자꾸 우리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왜? 채식? 걱정하지 마. 설마 임신한 며느리한테까지 강요하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정말 괜찮겠어? 진짜지 그럼.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와이프 믿지? 남편은 그렇게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임산부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유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위험은 아니었어요. 다른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보다 아주 조금 위험이 높을 뿐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크게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시탐탐 저에게 희한한 형태의 채식을 전파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시어머니에게는 약간의 유산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빌미가 되어버렸던 모양이었죠. 제가 진단을 받아들기가 무섭게 저를 시댁 식탁에 불러다 앉히더라고요. 그 식탁에는 당연하게도 시어머니 스타일의 채식 식단이 차려져 있었고요. 사부인 통해서 얘기 들었다. 유산조짐이 있다지?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래요.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격렬한 운동 같은 걸 당분간 삼가하라는 얘기였지 약을 먹는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던가 하는 정도는 아니라네요. 땡! 그게 어미 될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야? 네? 솔직히 태아가 위험한 상태인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니?
다 너 때문이잖아. 혹시 지금 제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당연하지. 인간은 원래가 채식동물인데 동물성 성분을 함부로 섭취하니까 유산 위험이 안 생기고 백이겠냐. 그 말이다, 내 말이. 어머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끄럽고 오늘부터 매일 저녁은 여기 와서 먹거라.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식단도 내가 다 짜놓았으니 가져가서 꼭 지키거라. 지키는지 아닌지 수시로 검사할 테니 그리 알고. 명심해. 동물성 조미료나 육수 같은 것도 안 된다. 동물성 식품은 사람에게는 독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채식을 존중해요. 하지만 그걸 저에게 무턱대고 강요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식품 영양학과 나왔잖아요. 시어머니의 식단에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결핍되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보셨어도 문제 심각한 식단이다 싶을걸요. 심지어 저는 임산부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임산부요. 그런 임산부에게 정상적인 채식도 아니고 거의 생식 수준의 기이한 채식을 강요한다니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본인의 채식 스타일을 자꾸만 저에게 강요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녁 밥만 시댁에서 채식으로 먹는 척하면서 다른 끼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건강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나마 시어머니의 채식에 맞춰주는 척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리 걱정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지만 어쨌거나 유산의 조짐은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니까요.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 상황에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친정어머니가 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죠. 친정엄마는 임산부 딸을 위해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을 해다 주셨고 저는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친정엄마의 음식 덕분에 유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부모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렴. 네? 낮에 고기 먹었니?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기는 너한테서 고기 냄새가 나서 하는 말씀이지.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초능력자인가 싶었어요. 그날 점심에 소고기 묵국을 먹었거든요. 그런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시어머니의 호통이 이어졌어요. 네가 이럴수록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명색이 애미가 돼가지고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꼴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정작 태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대로 유산하는 꼴을 잠자코 지켜보느니 옆에 바짝 붙어서 직접 돌봐주는 수밖에.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짐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을 나섰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저의 신혼집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에 짐을 풀었고 저는 졸지에 작은 방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기이한 채식 강요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건 당연했고 그나마 회사에서 먹는 점심마저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겠다며 나섰으니까요. 그 도시락은 물론 쌀밥을 제외한 모두가 생식 스타일의 채식 도시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지 했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 그 자체인 시간들이게 된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시간에 저의 곁에 딱 달라붙어 채식 공부를 시켰어요. 식품 영양학 전공자인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어머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유산 위험은 넘겼다는 거. 누가 그러디? 다 괜찮아졌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내 눈에는 하나도 괜찮을 것 없는데? 누가 그러긴요. 같이 산부인과 가서 들었잖아요, 분명. 왜요? 말도 안 되는 채식 강요하겠답시고 이제는 전문가인 의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요? 넌 애가 꼭 그러더라. 한마디를 하면 두마디를 알아들어야지.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제가 못 알아들은 얘기가 뭔데요, 도대체? 육식 성분은 독이야. 네 입으로 들어간 독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축적된다. 육식 성분은 절대로 독 아니고요. 제 입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태아에게 전해지는 건 맞지만 애초에 독이 아닌데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은 원래가 채식동물인데 육식 성분이 왜 독이 아니니? 대답해봐. 과학적 역사적으로 따져봐도요. 사람은 채식동물이 아니라 채식, 육식 함께하는 잡식성 동물이에요. 그 사실이 그렇게 싫으면 채식동물 혼자 지키면서 사시면 된다니까요. 강요하지 말고. 일 없다. 내 너를 꼭 채식주의자로 개조시키고야 말 것이야.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어. 막말로다가 너한테 쌓인 독과 같은 육식 성분이 모유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손주한테 갈 텐데 친할머니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다든. 어머님, 난 말이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채식주의자이면서 몹쓸 육식 따위는 모르는 올바른 삶으로 이끌고 싶어. 그게 내 솔직한 진심이다. 나 원참. 그쯤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어요. 아니 제가 술, 담배라도 하고 다니면 또 몰라요. 기껏해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에 따라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태아와 저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절에서조차 꼬꼬마 동자 스님에게는 일부러라도 고기를 먹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이면서 친할머니 될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채식 만세, 인간은 채식동물, 육식 성분은 독, 이러고 앉았으니 거기다 대구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요. 소귀의 경읽기도 정도가 있는 거고 떠들어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죠. 그렇게 한동안 다툼의 날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시댁에 돌아가라고 넌지시 얘기를 꺼내보았자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저의 식단은 온통 기이한 채식투성이었고요. 꽤 긴 시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겪어버린 저는 결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쓰러지고야 말았어요. 쓰러진 원인은 당연히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사실은 저의 영양실조로 인해 태아가 전보다 훨씬 큰 유산 위기에 놓여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듣는 내내 저의 뇌리에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이대로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나와 태아에게 똑같은 위협이 언제든 다시 닥쳐올 수 있겠구나. 아니, 분명히 닥쳐올 것이다. 무사히 출산을 마친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나도 모자라 아이에게까지 기이한 채식을 강요할 테니 아이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저와 태아의 곁에서 떼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와 친정엄마가 그 결심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 저희 모녀의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친정엄마가 임신한 딸을 위해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음식들을 시어머니가 동네 떠돌이 개밥으로 주고 있더군요. 그냥 음식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다 주신 정성 그 자체인 음식들을요. 저는 결국 격분하고야 말았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는 있으세요? 이깟 독쓰레기들 개밥으로 버리고 있잖니. 왜? 그게 문제라도 된다든?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지는 관심도 없죠? 넌 배운 만큼 배웠다는 애가 말이 참.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렴.
이게 어딜 봐서 음식이니? 아, 진짜. 그래요, 채식주의자? 좋죠. 그게 뭐 나쁜가?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관이란 게 있는 법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래? 아이고야, 이제야 네가 좀 올바른 생각을. 근데 이건 아니죠. 동물성 성분이 독이라는 말도, 시어머니 본인이 주장하는 이상한 채식 식단이 건강식이라는 말도 절대 동의 못해요.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더 이상은 존중할 수가 없겠습니다. 동의할 것도 없고 존중할 것도 없어.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넌 그냥 나 죽었소 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해. Remix! 저 Turn up the 지금 bass! 응급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근무하다가 쓰러져서. 혹시 고기 먹었니? 뒤에서 그러고 다닐 줄 진작에 알아봤다.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영양실조. 그놈의 이상한 채식 공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저와 태아에게 독은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 어머님 그 자체였다고요. 기도실은 친정엄마 앞이라고 최면세우니?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버르장머리 없을만 해서 없는 거고 앞으로는 안 보고 살짝정으로 이러는 거죠. 의절이라도 하겠다? 누구 맘대로? 유감이지만 해외 연수 중인 댁내 아드님과도 통화 마쳤네요. 3. 이제는 내 남편이지 당신 아드님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세요. 짐은 택배로 보냅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의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틱소리도 못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안도했어요. 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했던 원인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런 저와 태아를 위해 친정엄마는 무척이나 애를 쓰셨어요. 못된 시어머니 대신 신혼집에 들어와 삼시세끼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세상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무렵 육아휴직을 낸 저는 아들을 돌보며 겸사겸사 새 사업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활용한 식품 제조업이었어요. 역시나 친정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참 대단한 것이더군요. 친정 엄마의 레시피를 활용해 시작한 식품 제조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첫째 아이가 두 돌을 맞이할 즈음에 이미 몇몇 급식소에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순식간에 공장을 차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저와 친정어머니는 한동안 사업 확장차 출장을 연달아 다니는 분주한 일정을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모든 출장을 마친 저와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공장으로 돌아오던 날, 저희 모녀는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아니 글쎄, 공장에 새로 들어온 구내식당 직원들 중에 의절한 시어머니가 섞여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렇게 보지 말거라. 너희는 회사인 줄은 몰랐어. 오늘이 처음 나온 참이고. 여기 회사잖아요. 제가 사장이고요. 말을 가려주시죠. 에이, 파스부는 성이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싸지. 공과 사정도는 구분해달라는 말이에요. 저희 엄마와도 회사에서는 서로 존대합니다. 아무튼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한테 들으면 되니. 말도 섞기 싫다 이거니? 못 들으셨어요? 제가 사장이라고요. 말도 섞기 싫다는 건가요? 인사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저는 그 길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시어머니의 일을 물었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출장에 바쁜 사이에 진행된 채용건이었고 인사 담당도 당연히 그 사람이 시어머니인 줄은 몰랐죠. 저와는 의절한 사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시어머니의 거취를 두고 짧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채식으로 인해 건강이 아주 심하게 상해버렸고 많지도 않던 재산이 치료비로 홀라당 싹 까먹어버린 신세가 무척이나 처절해 보였거든요.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 시어머니이기에 측은지심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버린 직원인데다가 사정까지 딱한 직원을 모질게 해고해버릴 만큼 악덕사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직원을 바로 해고해버린다면 인사 담당 직원 체면도 깎여버리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조용조용 일만 잘해주었더라면 회사 사장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첫 출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어요. 구내식당 밥맛이 영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접수한 저는 곧장 구내식당에 음식 맛을 점검했죠. 아, 이건 시어머니 지시겠구나.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회사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구내식당 음식 레시피 건드리셨죠? 무슨 얘기라는 거니?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사 바뀌니까 말씀 편히 해도 되고요. 속일 사람을 속여야죠. 음식 맛만 보면 딱 아는데. 그러니까 있잖니. 아니, 난 그냥 우리 직원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내식당 음식이 어디가 어땠는데요? 육식 성분은 독이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랬어요. 구내식당의 음식 맛이 변했다는 컴플레인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구내식당 레시피에 슬쩍슬쩍 손을 댔더라고요. 고깃국에 고기를 빼놓는다거나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을 일부러 넣지 않는다거나 육수 대신 맹물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밖에요. 더욱이 기분 나빴던 건 구내식당의 식단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죠. 음식 만드는 회사에 구내식당 식사가 변변찮으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요. 저희 회사가 식품회사니까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바탕으로 제가 식품영양학 전공까지 살려가며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왔던 구내식당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화를 꼭 참았어요. 그리고는 회사의 창업주의자 사장으로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좋아요.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해드리죠. 그래 주겠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어디 말해보렴. 일만 계속할 수 있다면야 틀어주고 말고. 구내식당 레시피에 손대지 마세요. 채식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마세요. 어머님의 가치관을 존중해드릴 테니 다른 사람들의 식습관 또한 존중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럴 순 없지. 조건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직원들끼리만 먹는 구내식당이라지만은 참된 현대인 입장에서 독인 것을 독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내 손이 닿는 이상 동물성 성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인사팀 직원에게 가셔서 해고 처리되었다 말씀하시고 적법한 절차 안내받으시면 되겠네요. 해고로 인해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겠습니다. 에이, 또 그렇게 모질게 굴 것까지야. 아닌 말로다가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취직 자리라고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전부인데 그나마도 녹록치가 않아요. 왜 녹록치가 않을까요? 뻔하죠. 그 식당들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채식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다 쫓겨났을 거 아닌가요? 유감이지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구내식당에서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해고 처리되었고 저희는 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 30대 중반에 접어든 저는 시어머니의 채식 강요로부터 지켜낸 첫째 아이와 그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해외 연수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이에게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꼭꼭 씹어 잘 먹는 식습관도 빼먹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업은 음식 납품하는 급식소를
더 늘리기 어려울 만큼 번창했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전전하며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다닌다는 풍문이에요. 심지어 그 식당들에서도 손님들에게 극단적 채식을 강요하다 쫓겨나기 일수인 신세라더군요. 신혼집에서 한 번, 회사의 레시피에 손댔다가 또 한 번, 그렇게 2번씩이나 쫓겨난 데다가 심지어 겨우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서조차 그 버릇을 못 고쳤다니. 참, 이래서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은 자신 말고도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어요. 저도 제 가족과 자신, 회사를 위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꺼이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 이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때 모질이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만이 진짜 열받잖아.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이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아,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 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 갔고 우리는 샵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 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오빠가 둘씩이나 있어요. 큰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둘째 오빠는 32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둘째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넌지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개한 여자분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뭐 고등학교 동창이랬는데 오랫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사귀었지만 상견례 전에 우연히 오빠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사기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죄목으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을 반대했었고 작은 오빠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빠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물론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집이 엄청 깨끗하고 온 집안이 빛날이 그 자체였대요. 신발 벗어놓는 현관 바닥도 거의 맨발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티끌 하나 없는 것에 놀랐답니다. 거실이나 화장실에도 무심코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매끈하고 반질반질했다네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서 그런지 거실이나 주방 쪽이든 보이는 곳에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더래요. 꼭 필요한 물건만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의 수건마저도 흰색인데 무슨 호텔에서나 본 듯하게 각이 잘 접혀져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화장실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요. 작은 오빠가 물로 손을 대충 씻고 나오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다시 씻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다시 씻고 걸려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도 손 깨끗이 씻으면서 주변에 물에 튀긴 것들을 일부러 닫았고 수건도 다시 반듯하게 놓고 나오더니 작은 오빠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나 보이더라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장하고 빼빼 마른 체형의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인데 같은 층에서 일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쳤는데 여성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분위기여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창백하다시피 흰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개날픈 옷 맵시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로 보였고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자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인 내가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선이 있습니다. 깔끔함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희 집이 더럽게 하고 살아서일까요?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기 바쁘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기에 나쁘지 않았는데 거실을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서 인사하고 바쁘게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안내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세숫비누로 골고루 정갈하게 씻는 모습을 멀찌감치 해서 지켜봤는데 대충 씻어도 되겠구만 한참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걸려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수건을 꺼내 손을 닦고서 가지런히 걸어놓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본 척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 거실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흔들거리더군요. 저희 집 주방에는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느라 어질러져 있어서 상을 거실 쪽에 펴놓고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차려주셨거든요. 그때 큰오빠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도로가 간간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3살짜리 아들은 큰오빠의 품에 안겨 있다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신발을 신은 채로 손살같이 거슬러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조카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려고 하니까 조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발을 만지니까 신발 만지지 못하게 방방 뛰었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3살짜리 아이랑 실랑이를 하더군요. 그걸 보던 큰 오빠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와 첫 인사를 나누며 조카 신발을 벗기고 있는데 어느새 조카가 신발 신고 달려나왔던 곳을 따라 열심히 물티슈를 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닦겠다고 하고 손님은 앉아 계시라고 하고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닦았더니 어느 순간 본인 성에 안 찼는지 더럽지도 않았는데 꼼꼼히 다시 닦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눈치를 주면서 더러우니까 걸레 가져와서 닦으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깨끗한데 뭘 그러냐는 식이었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많이 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도 파리똥만큼만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제주갈치 큼직한 걸 사서 어려운 자리라서 잘 먹지 못할까봐 젓가락으로 뼈를 다 발라서 따로 접시에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는 신용만 겨우 하고서는 거의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장지와 물티슈를 무슨 보물단지 모시듯 두고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기 주변을 이곳저곳을 닦기 바빴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이는지 여자친구에게 더럽지도 않은데 그만 닦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는 사랑스러운 자기 여자친구가 깔끔한 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오빠는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었다고 해요.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하러 오는데 오빠 방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대충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청소기를 간단히 돌렸었네요. 평소에 오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치웠던 건데 오빠 여친이 침대 밑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들춰보더니 경악을 하더래요. 벗어놓은 양말이며 운동 갔다가 땀을 젖은 운동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춰내더니 침대 밑에 먼지들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침대에서 자는 거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더러운 가방 만진 손을 씻으러 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또 한 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큰오빠네가 기저귀를 갈면서 응가 기저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급히 처리하느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진 상태라서 바로 기저귀가 보였나 봐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조카 엉덩이를 씻긴 것을 알고서 기절할 듯 놀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급히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큰 오빠네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작은 오빠 여친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더러워서 한시도 함께 못 있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집이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이고 평균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럽게 느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결벽증에다 강박 증서가 중증으로 보여서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현관에서부터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오빠 방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더러워서 잠깐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매우 충격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하실 테니 엄마 아빠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르고 계세요.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나름 바쁘게 청소도 하고 한우갈비랑 갈치조림과 닭갈비 등 육해공으로 고생 맞춰서 식사 준비를 정성껏 했는데 예의 없이 쥐꼬리만 하게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 그런 여자가 우리 집 식구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둘이서 아웅다웅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보여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해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줬어요. 여자친구는 작은 오빠를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아봤었고 파혼했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왜 파혼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물어보니
결혼할 예비 신랑. 발에 무좀이 있는 데다가 씻기 싫어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파혼했다. 그러면서 작은 오빠는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로 조크인 줄 알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서는 작은 오빠도 좀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여자복이 없나 보다 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당분간 결혼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기가 잔뜩 죽어 있습니다. 큰 오빠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작은 오빠는 결혼할 여자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따로 충분히 청소했었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빠 몰래 엄마랑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집에 조언이라도 들으러 가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우연히 저희 형제들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사주나 점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연달아 2번씩이라 그러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제 큰오빠가 잘 사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빠 힘내라 화이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 중에 3가지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난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건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신중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니 분명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실 분들은 이 점 유념하셔서 모두 좋은 배필들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